목표 물가를 아예 3% 정도로 올리자, 상향 조정하자 하는 학제 간의 논의가 집중될 수 있겠다. 박스피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말 그대로의 지점이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추천드리는 것은 미국 국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가는 정점 찍은 건가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저는 물가 정점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 정점 찍은 것을 이름을 바꾸면 디스인플레이션인 거죠.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뭐 중간중간 반등은 할 수 있죠. 오를 때도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떨어졌다가 오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플럭추에이션이 있잖아요. 일단 물가가 정말 정점 찍고 떨어졌는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PCE 기준이죠. PC. 가장 중요한 PCE. 왜냐하면 물가에 우리가 관심 있는 이유는 금리 때문인 거죠. 금리 결정. 근데 PCE 관점에서 7.0 찍고 5.3까지 떨어졌다가 23년 최근에 5.4로 떨어졌고, PCE가 또 내일 발표돼요. 그 값은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5%대를 유지할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는 어쨌든 이게 5%를 유지하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떨어지는 국면, 잡기가 좀 어려운 국면, 이렇게 더딘 하락세,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CPI를 가지고 볼게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두 달치가 더 업데이트 됐으니까 업데이트 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9.1% 찍고 6.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CPI가. 자, 이게 물가가 떨어진 걸로 보이시죠? 네. 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맞아요. 다만 떨어졌다는 얘기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와 물가 다 잡혔다는 얘기랑은 살짝 다르죠? 다르죠. 왜? 떨어졌다는 걸 볼 때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그래프를 더 길게 연장해 보면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연장만 할게요. 물가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느끼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은 이렇게 혼란이 야기되는 시점이에요. 물가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이지만 아직 물가가 다 안 잡힌 상황이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인 거예요. 물가가 다 잡힌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겠죠. 안정적인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2%에 부합하는 그 물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어렵다. 그래서 23년에는 금리 인하가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지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소위 이제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메뉴판 가격을 이번에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올려잡을까 그대로 둘까, 이건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김밥 가격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랐겠죠. 단무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김 가격 오르고 다 오르면 가스비에 전기비에 다 오르면 김밥 가격도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면 손님 따라줄까 봐 걱정이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어쨌든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올릴 경향성이 높겠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줬어요. 1년에 대한 기대, 2년에 대한 기대 둘 다 많이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소 잡히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한 2달 전에도 그런 말씀 했는데 물컵에 물이 반 남았는데 뭐라고 느껴지신다고요? 반 남았을 때? 반이나 마셨네. 반이나 마셨네. 반이나 남았네. 아이, 김광석 벌써 반이나 마셨네. 물 더 떠줘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저는 반이나 남았네. 아직도 여유 있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이 남아있는 양에는 변화가 없지만 100ml 남아있는 건 똑같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해석의 차이는 바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느냐의 해석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CPI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6.0까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값이 떨어질 때 각 품목별 기여도를 계산을 해보면 일부가 식료품, 일부가 에너지예요. 근데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죠, 원래. 근데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근원 물가라고 하죠. 근데 근원 물가 중에 일부가 근원 상품 물가일 것이고 나머지가 근원 서비스 물가일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는 다소 잡혔을진 몰라도 근원 서비스가 그렇죠. 근원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힌 거예요.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렇죠. 임금이 여전히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의 가장 많은 비용적인 측면이 인건비일 거예요. 그죠? 예,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상상해 보세요. 인건비가 전부지. 기자재비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니까 원자재 값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건비가 얼마나 오르냐. 근데 인건비 상승세는 뒤늦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오르고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임금 협상의 과정에서 인건비도 올려주세요. 이런 니즈가 발현되니까 이 지금 근원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결국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물가 다 잡혔다. 그리고 금리 인상 없다. 그리고 곧 금리 인하 있다. 라고 판단하는 이런 경향성. IB뱅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만 연준이 결정하잖아요.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죠. 근데 결정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다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안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금리 인상 남았다고 보는 거죠? 금리 인하 없다고 보는 거죠? 전혀 다르죠.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죠.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반등했다가 깔아앉다가 자꾸 파월이 아닌가 보다. 파월이 생각이 바뀌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면서 이게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면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온전히 잡힌 건 아니다. 그래서 물가 정점 찍었냐? 정점 찍었다. 그러나 잡혔냐? 잡히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고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가를 보는 거는 이제 금리 때문일 건데 네. 실장님께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김작가 TV 나오셔서 2023년에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세 가지 시나리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금리 인하 기대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걸 아마도 제 기억에는 22년 한 11월쯤부터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23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 왜냐하면 물가 안 잡혔을 것이기 때문에 물가 잡기가 더 더뎌지죠. 왜?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세 가지 경우가 등장한다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어찌어찌 했든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혔을 경우 뭐 전쟁이 멈추든 뭐 어떤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해서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힐 경우는 금리 인하 있겠죠. 첫 번째. 근데 이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가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있거나 어쨌든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동이 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거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금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빅스텝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베이비 스텝이나 동결의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로 불거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 금리 인하는 긴급한 금리 인하일 겁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례회의가 1년에 8번 있잖아요. FOMC 회의 8번 있는데 긴급 소집회의 열어서 빅컷의 금리를 인하합니다. 0.5%포인트. 2020년 3월에도 팬데믹 위기 때 긴급 소집회의 열어서 불과 이번 주에 정례회의가 있어요. 일주일 내에 정례회의가 있어요. 그런데도 긴급 소집회의 열어가지고 0.5%포인트를 인하하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 리스크일 때예요. 역시 시스템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부상한 건 사실이고 그것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멈추게 만드는 역할은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금리 인하가 있으려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로 드렸던 이야기가 목표 물가를 굳이 2%로 두는 게 맞느냐. 목표 물가를 아예 3% 정도로 올리자. 상향 조정하자 하는 학제 간의 논의가 집중될 수 있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목표 물가 2%를 부합할 때까지 다 가는 동안 초과상관 다 태운다 이거예요. 금융부실 만들고 그게 더 연준의 실패인 것이다 라고 논의가 될 수 있으니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미국 경제를 보면 3% 정도면 적정한 물가야. 지난 22년까지는 적정 물가가 2%가 맞을지 모르나 그걸 올려버릴 수 있는 거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물가 자체를 조정하자라는 학제 간의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 논의는 주로 잭슨홀 미팅 때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목표 물가 자체를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다. 이 세 가지가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의 경우에는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요게 좀 더 점증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 말씀하시면서도 작년부터 이제 2022년 10월이 저점이다. 23년에는 반등은 하겠지만 이제 박스피에 갇힐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환율이나 주가 흐름 어떻게 네. 이제 보시나요? 네네. 지난 10월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회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가 정점 찍었다라는 물가 정점론이 부상해요. 맞습니다. 물가 정점 확실히 찍은 거야. 6월이 정점 맞아. 10월쯤 오니까 그런 게 부상해요. 물가 정점론이 부상합니다. 그럼 물가 정점 왔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겠다.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속도 조절 들어갈 거야, 곧. 속도 조절론이 부상해요. 그리고 실제 물가가 정점 찍었다는 것을 더 부합하게 해주는 국제 유가 정점론. 국제 유가 22년 2분기가 정점이었을 거야.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어. 라고 믿음을 강하게 가져가요. 국제 유가 정점론. 그리고 미국이 그러면 강하게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니까. 그러나 반대로 유러피언 국가들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뒤늦게 높은 물가를 뒤늦게 만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환율도 22년 10월이 정점이었을 거야 라고 환율 정점론도 부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1440원인가요? 그 높은 강달러, 킹달러를 만나고 그거보다 더 높게 치솟진 않을 거야.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 드렸었죠. 더 치솟기 어려우니까 달러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 좋겠다라고 그때 의견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결국은 주가 저점론이에요. 다른 의미에서는 22년 10월이 어쨌든 금리의 정점은 23년 2분기라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니까 22년 10월이 저점인 것이다. 더 떨어지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시면 물가 정점론 그리고 국제 유가 정점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또 환율도 역시 정점론 그리고 주가 저점론 그러니까 지표만 달랐지 이게 거시경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당탕탕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도 23년 2분기면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이 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시죠. 그럼 그것에 더 무게를 두면서 시장이 더 이제 좀 투자해도 되겠구나 주식시장이 흔들려서 들어오는 거죠. 다만 물가에 대한 판단 혹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판단이 계속 동상이몽처럼 시장이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를 또 한껏 갖고 있는데 더 올린대. 예를 들어서 상원 의원 청문회 때 더 올린대. 뭐 물가 발표되니까 물가 아직 안 잡혔어. 뭐 이런 것들. PCA가 다시 반등했어. 또 금리 정점 아직 금리 인하 없어. 이런 발언하고.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물론 파월은 그대로지만 시장에서 인식하기를 인식했던 것과 달라지니까 시장이 오해하고 또 주식시장에 떠나고 다시 들어가고 오해하고 떠나고 또 그리고 고금리나 이런 것의 여파로 은행주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같이 전개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또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연거푸어 있다 보니까 대세 상승의 기간은 아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맴돈다. 이렇게 주식시장을 말씀드렸었던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부동산 시장 언제 사야 할지 대충 이제 타이밍을 좀 알려주셨으니까 네. 뭐 올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박스피에 이제 어느 정도 갇힌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며 네. 그다음에 박스피를 좀 벗어나는 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박스피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말 그대로의 지점이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지에 다 온 거예요. 기준금리라는 고지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기준금리나 경기는 고지에 다 오는 거예요. 오는 구간 동안 선제적으로 주가에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환점에 진입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나쁜 게 올 건 거의 다 온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겠죠. 근데 여전히 경기 침체의 어떤 사인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대량 해고를 한다든가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인다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또 생각했던 것보다 또 줄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약이 될 거예요. 이건 경기 침체 국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22년 10월이 저점이었다라는 것은 아직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 이후로는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기준금리라는 그 전환점이 곧 오고 그죠? 그 기준금리의 전환점이 오기 전에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좀 투자 의사결정을 조금 더 현금보다는 이쪽으로 옮겨도 공격적으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 제가 계속 현금 들고 있으시라고 했는데 이제 현금에서 좀 이쪽으로 건너와도 되는 시점이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로 선행성이 있는 자본시장부터 먼저 오고요. 자산시장은 후행적으로 오죠. 네. 그래서 집은 나중에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저는 의사결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추천드리는 것은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의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겠구나 하는 게 곧 온다 이거죠. 곧 온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는 선행적으로 먼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이제 그래도 물론 낮은 시중금리로 가진 않겠지만 정점은 찍고 떨어지는 것은 뭐 거의 그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출연하실 때마다 현금 챙기라고 하셨던 분께서 이제 그 현금으로 무언가를 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제 저도 현금 조금씩 인출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장님과는 또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김관수 실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